자, 그럼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TMT그룹이 준비한 테크 트렌드 톡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개인정보보호부문 간사를 맡고 계신 전웅준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부문 간사를 맡고 계신 것도 함께 IP 부문 또 팀장도 하고 계시죠? 예, 연관되는 게 좀 많이 발생하고 네. 있어서 예,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전웅준 변호사님을 모시고 개인정보보호 부문의 4대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예, 4대 이슈라니까 뭐 아주 제가 어떤 공신력 있게 뽑은 건 아니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주요한 트렌드랄까요? 그걸 몇 가지 해봤는데 첫 번째로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제 금년도 3월에 이제 비로소 시행되게 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어떤 정보 주체의 대응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동화된 대응이 뭐죠? 그러니까 자동화된 결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보 주체가 어떤 거부권이라든지 설명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요건이 있습니다. 네. 요건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네. 어떤 요건인지. 일단 뭐 요건은 이제 법의 그 개보법 제 37조의 2항에 1항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자동화된 결정이어야 하고요. 사실 또 거의 부사로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라고 해서 완전히 의미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자동화된 결정이라고 보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것이 정보 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런 요건을 또 갖고 있고요. 네네. 또 이런 이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모두 어떤 그 정보 주체의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보 주체에 미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하거나 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거나 또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이런 거부권, 설명 요구권 등이 이제 제한될 수 있는 이렇게 요건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어떤 네. 사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이제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GDPR에 있는 이제 규정들을 참고해서 도입한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 말씀이죠. 예, GDPR. 네. GDPR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GDPR의 전문이 있습니다. 리사이트라고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온라인 신용 대출 같은 거 또는 전자 채용, 그러니까 그것도 온라인 채용이 되겠죠. 그런 자동적 채용에 대해서 예, 요즘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새벽에도 네. 금융사 앱에서 자동으로 네. 대출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바로 입금된다고 하던데. 예. 또 기업들이 저희 고객사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온라인 채용 사이트를 열어서 특히 또 외부에 그런 어떤 시험이나 어떤 평가를 해주는 회사들의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입사자들을 1차적으로 좀 필터링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도 이런 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GDPR에서 사실 그 예를 예시하면서 이 조항이 나온 거죠. 네네네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법적 요건은 이제 우리 법에서는 한국 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요. 물론 이제 GDPR 요건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거는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이렇게 이제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부 주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이제 봐야 되는데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거부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부 주체의 설명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동화된 결정이 있으면 정부 주체는 그런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항상 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무언가를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부권에 대해서는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보 주체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동의를 했으면 또 거부권이 행사할 수 없는데 네. 더 나아가서 또 거부권이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또 거부권을 그대로 자동화 결정을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요건이 또 있습니다. 이중으로 처리가 돼 있고요. 이렇게 거부권은 이제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예외가 인정되는데 설명 요구권은 언제나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한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설명을 요구하고 거부를 행사하는 과정 자체가 기존에 없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일단 사전적으로는 법에도 이런 절차들을 공개하고 이렇게 알리도록 하는 이제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그런 자동화된 결정의 프로세스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 그런 절차들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나 기타 수단을 통해서 잘 알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거부권이 행사가 될 때 이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법에서는 이제 그런 거부권이 행사될 때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두 가지 경로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적 개입
입에 의한 재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자동화된 결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부 주체가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인적 개입을 해서 재처리를 하는. 되게 그런 경우는 고객이든 또는 입사 지원자든 간에 사실 그 절차에 따른 효과를 누리고 싶어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나를 재단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는 이제 그런 인권의 감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기계가 인간을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겠냐. 완전히 사람에 의한 프로세스로 가든 아니면 일부 사람에 의해서 하든 결국 사람의 개입을 요구하는 권리군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재처리했을 때 같은 결정이 나올 수 있겠죠. 뭐 입사 탈락 이런 결론은 동의할 수 있고 또는 대출 거절 이런 결론은 동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제도의 취지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기계에 대한 기계가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설명 요구권에 대해서는 이제 법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사항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결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러한 자동화된 결정에 쓰여진 개인정보가 무엇이고, 그런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기타 절차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더 개인정보 처리도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사실 그 내용을 설명하자니 외부에 아웃소싱 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어떤 영업 비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좀 난감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법에 보면은 AI에 의한 결정을 포함한다고 굳이 딱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흥미롭게 보는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쓴 것이 요 조항이 하나 유일합니다. 최초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항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의 AI, 기계학습의 AI가 소위 알고리즘의 블랙박스 현상, 파라메터를 공개할 수 없는 현상, 이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현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재현도 이리적인 재현이 불가능하죠. 확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또 그런 파라메터들은 사실은 대부분의 AI 기업들이 영업 비밀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할 것인가. 근데 대체로 또 그런 기술적인 설명을 한들 정보 주체가 다 알 수 없는 난수표 같은 문서들 수만 장을 준다는 건 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를 설명하는 거는 제외되는 거 아니냐라는 견해가 이 부분에서는 더 많은 해석론이 매우 중요하겠네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입법이 되었으니까 그에 대한 후속 가이드라인, 해설서 이런 것들 좀 합리적으로 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행령은 이제 입법 제한이 좀 이번 예고가 되고 있고요. 아마 그 후에 계속 프로세스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더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하나는 이제 우리가 GDPR 해석을 딱 추정할 필요는 없지만 참고는 할 수밖에 없는 소위 브뤼셀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GDPR 규정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법적 요건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GDPR은 우리보다 좀 더 넓게 정보 주체 대응권을 인정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보 주체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돼 있어서 우리는 좀 그 정보 주체 대응권이 축소가 돼 있는 것 같다. 그 중대성도 굉장히 좀 모호한 개념이잖아요. 게다가 권리 의무라는 또 권리 의무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좀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이 부분은 GDPR과 우리 법 사이에 큰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GDPR은 일단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거부권을 주고요. 거부권이 인정될 때 또 정부 주체 거부권 인정하고, 거기도 이제 GDPR도 거부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들을 넣습니다. 우리가 참고한 것이겠지만 정부 주체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동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게 돼 있는데, GDPR은 그 다음 프로세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그런 자동화된 결정을 받았을 때 정부 주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이상하기도 하죠. 거부권을 정부 주체가 행사하지 않기를 동의를 하고 자동화된 결정을 낸 상태에서의 또 정부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의 제기권을 또 부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법은 이 부분이 물음표입니다. 사실은 법에는 없고요. 법에는 없는데, 지금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에는 조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해석 또는 주무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또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가면서도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다만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요즘 AI 기술의 발달로 이런 서비스들 하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자고 해서 그런 기업들을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책으로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이 이제 당연히 이제 정보 주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입법적인 선언으로 볼 수 있겠고요. 어느 쪽도 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보호와 활용, 항상 나오는 개인정보의 화두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 차원에서도 역시 중대한 이슈이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다루어야지만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또 개인정보 보호권의 보호를 잘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이슈나 질문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좋은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꼭지는 어떤 걸 가져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그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이제 개보법이 형사처벌 규정이 대폭 삭제가 되고 그것이 과징금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이 이슈가 크게 이제 중요하게 됐는데 게다가 과징금 산출의 기준을 이제 개정하면서 과거에는 위반 행위에 관련된 매출액의 3% 이하 이렇게 하다가 전체 매출액이 3% 이하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 측에서는 좀 부담이 커지니까 이 부분까지 논란이 많았는데요. 사실 전체 매출의 3%는 사실 영업이익률이 3%가 안 되는 회사도 있는데 한 해 농사가 그냥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입법 개정안은 이제 전체 매출액으로 됐었고 사실 그게 이제 법에는 반영됐지만 추가 2항이 도입되면서 과징금 부과 조항은 제 64조의 2인데요. 거기에 2항이 추가되면서 또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그거는 좀 이상한 조항이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1항과 2항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결국은 관련 있는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규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개보인은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과징금을 산정하려고 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관련성 없는 매출을 입증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입증 책임의 전환은 민간 사이에서는 많이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재조물 책임법이라든지 해서 민사소송에서는 그것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으로 도입돼 있지만 행정부처가 권력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입증 책임의 전환을 하는 예는 일단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법의 명문으로 입법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왜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주권국가의 원리상 정부가 국민을 기소하거나 또는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소송으로 가면 전부 행정청이나 또는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 조항으로 이제 전환을 시도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견해가 있다는 말씀.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우리 행정소송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입증 책임은 행정청이 그러니까 행정의 적법성은 행정청이 부담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입증 책임은 행정청이 있지만 행정 조사 단계에서는 사실상의 입증 부담이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 측에 있지 않나. 적극적으로 면책을 위해서 노력해달라.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입장에서는 이제 전체 매출액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이제 독립 서비스나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좀 서비스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분리한다는 얘기는 특정한 서비스에 활용되는 개인정보가 다른 서비스에 이용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완전 분리는 어렵다고 업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판례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낼 때는 어떤 독립화된 서비스 또는 이제 주요하게 개인정보를 다루는 게 데이터베이스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약간의 분리. 참 실제로는 그렇게 완전히 분리된 경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대형 포털이든 뭐 커머스 사이트든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된 정보를 가지고 그 회원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계속 살펴보면서 다른 유용한 서비스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촉매적인 역할로 쓰잖아요. 사실 뭐 잘 아시는 네이버나 또는 카카오, 구글도 사실 그 개인정보를 가지고 전체 자기들의 여러 가지 서비스 라인을 강화시켜서 고객에게 결국은 이제 고객에게 유용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대형 포털 또는 대형 커머스 사이트들은 사실 이 조항의 혜택을 보기가 거의 어려운 게 아닌가. 부담이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담을 줄이려면 이런 점을 고려해서 개인정보를 필요 없으면 연결하거나 활용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해서 그렇게 법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IT 기술적으로도 네네. 그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이제 아키텍처적으로 분리해서 하는 기술들이 사실 지금 유행이긴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의문이지만 예를 들면 한때는 좀 1, 2월에는 이용했다가 3월부터 안 썼어요 이런 변명이 먹히나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관련 서비스가 그것까지는 제가 고민을 못 해봤는데 네. 저희가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법문상은 그게 명백하지 않은 것 같고 뭐 조사 대상 기간에 전년도 매출액에서 네. 조금이라도 관련된 서비스는 다 들어오게 되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이런 점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겠군요. 이 매출액 산정에 대한 고시도 있기 때문에 네. 고시 내용을 천천히 보고 네.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그러면 같아요. 이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까? 고시는 이미 제가 알고 있는 거로 알고 기존 있어요. 고시는 있는데 또 네. 이제 시행령이 확정되면 이건 작년에 됐기 때문에 음. 아마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참, 체크를 네. 해봐야겠습니다. 변경되는 대로 또 네. 소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다음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개된 데이터의 사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IT 쪽에서 이제 사실 IP, 그러니까 지재권에서도 문제되는데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고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게 공개된 데이터가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그렇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생성형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저작권을 담당하는 문체부에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이제 네네. 공개를 했습니다. 네. 공개를 했는데 이 표현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세게 작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지를 네. 보면은 시출면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공개된 데이터라 하더라도 그 데이터 사용에 적법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좀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사용하기 전에 권한을 일일이 확인하라는 말인가요? 그런 취지로도 읽히려고 약간 모호하게 써 있는데 네. 대표적 예를 든 게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를 통해서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이용 권한을 확인하는 게 좋다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이제 특히 기계학습의 AI 개발에 있어서 학습 데이터를 사실은 스크래핑해서 가져오는데 또 사실 굉장히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학습 데이터 확보 용역을 많이 내가지고 네. 과기부가 매년 6천억에서 1조 원씩 들여서 이미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 나가요. 말뭉치 사업을 많이 말뭉치 했습니다. 사업도 했고 그렇게 이제 인공지능 개발 사업자가 직접 데이터를 스크래핑하는 경우라면 주의할 수 있겠지만 네. 다른 납품업자를 통해서 데이터를 공급받든지 또는 과기부 등이 말뭉치 사업 등 또는 학습 데이터 사업을 통해서 납품받은 데이터를 지금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져다 쓸 때는 이게 간접적인 취득이잖아요. 어떻게 확인하죠? 그러니까 공개된 데이터를 거기까지 확대시키면은 이제 사실은 이용자가 네. 그 데이터를 쓰려고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너무나 부담이 커지는. 그 공개된이라는 부분에 바로 어떤 키가 있겠군요. 네. 그래서 일단 문체부의 가이드라인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홈페이지나 블로그, 인터넷상에 있는 직접 데이터라고 수집할 때. 생각은 됩니다. 네네. 근데 일단 적법 권한을 강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된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학습 데이터의 입력 또는 데이터 스크래핑 영역은 아직 법적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좀 AI 개발이 좀 많이 필요한 상태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이 파지티브하게 적법한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위법 과정이 없도록 유의해라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네네네. 나왔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건 그럴 것 약간 같습니다. 같은 뜻으로 볼 수도 있지만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꼭지를 가져오신 것은 마침 저작권 관련해서 문체부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사실 개인정보를 인터넷에서 공개되어 있다고 수집할 때도 동일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 차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관련 협회에서도 이제 이걸 좀 재검토해달라는 네, 건의서를 소프트웨어 네. 산업협회라고 KOSA, 코사라는 곳에서 아마 그런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개인정보도 역시 적법한 수집이 되는지를 주의해야 된다는 말로 같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AI 관련 소송을 보면은 개인정보나 저작권이나 좀 같은 평면에서 네. 많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CES에서도 온통 AI인데 우리는 사실 그동안 저작권법상 TDM 학습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고 또 개인정보 보호도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타인의 데이터를 긁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문체부가 화두를 던졌으니까 적절히 또 조율해가지고 인공지능 산업이 발달도 하면서 네. 또 저작권이나 또 개인정보도 보호되는 그런 합리적인 묘소를 잘 찾아내면 좋겠는데요. 문체부 제가 볼 때 정부의 입장은 뭐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한다기보다는 네. 뭔가 공익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거로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저작권자나 또는 그 사업자들 좀 공정하게 네. 이익 경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슈도 정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흥미진진한 그런 이슈인데요. 앞으로 또 자주 나오셔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좀 가벼운 이슈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줄서기의 개보법 위반 논란인데 이거를 이제 제가 선택한 이유는 네. 사회를 보시는 이제 고 변호사님하고 이 건에 대해서 고 변호사님과 제가 좀 관여가 되기 네. 때문에 제가 좀 뽑아봤는데 거의 매년 이제 개보위에서 개인정보 법령에서 사례 30선을 만듭니다. 근데 작년에도 만들었었고요. 제가 보면 그 사례 30선은 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그 질의 중에 하나가 식당 또는 행사장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절차 없이 앱 설치, 카카오톡 친구 맺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때 개보법 위반인가 이렇게 됐고 네네네. 답변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거나 그 이유로 인해서 서비스를 거부하면 안 되고 그래서 네. 개보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근데 그건 일반론인 일반론이죠. 것 같은데 그대로 잘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신문 보도가 이제 줄서기 앱을 강요하면 개인정보법 위반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좀 맥락을 잘못 짚은 보도였네요.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이게 스타트업 규제로 돼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네, 줄서기 앱은 사실 우리가 너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앱이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북풍 한솔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네. 사실 줄서기 앱에 등록해놓고 네. 잠시 뭐 따뜻한 곳에 가 있다든지 네. 뭐 이러다가 자기 번호가 가는 거죠. 메신저로 네. 오면은 가도 네. 되니까 네. 뭐 10분만 기다린다 해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네. 또 이제 매장 앞에 사람으로 이렇게 막 북새통을 이루는 것도 예방도 하고 뭐 그런 것인데 왜 이런 기사가 났나 싶었는데 그게 실제 내용이었고. 네. 그래서 물론 그 해서 사례선에도 이미 설명이 돼 있는데 네. 개보위가 추가 설명 자료를 배포했는데 네, 거기 네. 보면은 취지가 네. 이거는 선택 동의 사항을 이제 강요해서 취득하는데 정보라는 게 위치 정보, 프로필 뭐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데 이거를 이제 선택 동의 사항들인데 이거를 받지 않으면 취득하지 않으면 설 못한다. 줄 서는 김에 그냥 정보를 네. 다 뽑아내는 거 하지 마라 그런 이런 취지로 거잖아요. 사실은 썼는데 네. 논의가 좀 커졌고 거기에 이제 사실 이 사례에서의 답변을 제가 많이 작성을 했는데 거기 원저자가 여기와 나와 계십니다. 원저자까지 뭐 주된 저자인 것 같긴 한데 그거에 됐었고 네. 그 신문 보도에 또 구변수 인터뷰가 근데 저는 기자들이 네. 문의하시길래 그게 좀 말이 안 된다. 줄서기 앱이 네. 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 본인이 다 동의하고 네. 잘 이용하는데 네. 그것을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다들 다 맞는 말인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게 꼬였었고 저도 줄서기에 이렇게 논란돼서 제가 쓴 사례인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냥 일반 취지가 좀 왜곡됐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바로 해명 자료를 내서 예, 이해를 도와주시는 예, 것도 예. 참 기민하게 잘 움직여 주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오해가 풀린 것 같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사실 이번 이 꼭지를 가져오신 이유도 이런 줄서기 앱 하나도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규제당국이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산업 하나가 그냥 무척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세상이라는 점에서 이 이슈를 가지고 오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개인정보 이슈가 이제는 정말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감독 당국의 관할권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긴 한데요. 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할 때는 개보위가 혼자 좀 결정하실 수도 있지만 유관 부서들의 입장을 좀 넓게 듣고 또 소비자 단체라든지 또 개인정보 인권 단체 여러 입장을 종합적으로 들어야 하지 않나. 물론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점점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개보위 측에서도 아마 다 인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고학수 위원장님의 어떤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네, 오늘이라 하면은 오늘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1월 29일입니다. 네,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4년 1월 29일 제가 확인한 거는 기사를 보니까 고학수 위원장님이 IT 개발자들이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을 잘 봐야 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소위 하셨습니다.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인터뷰를 하셨고 이 줄서기 앱 논란도 그거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런 사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좋은 사례를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쉬운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기업의 법무팀 또는 현업분들도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이렇게 우리의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그런 사례로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꼭지 준비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TMT 그룹 법무법인 린의
테크 트렌드 톡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방송인데요. 사실 저희가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변호사들인데 이 방송 카메라 앞에 서 보니까 그냥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막 듭니다. 그래도 점점 익숙해지면서 좀 화질이나 음향도 어떻게 될지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조금씩 나아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